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지만 이 고환율에 대한 부담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에 금통위원들은 일시 정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금리를 내려야 했었다는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추가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 이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한국은행이 여러 우려 속에도 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 결국 이제 환율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총재는 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환율 수준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마감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70원대를 넘나들었잖아요. 네. 개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중 50원가량을 미국 달러 강세 영향으로 봤습니다. 네. 이 나머지 20원을 정치적 이유로 판단한 건데요. 다만 국민연금의 달러 해지 물량, 매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효과로 이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을 30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가 될 경우 이 소비자 물가가 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총재는 1,470원대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존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했던 만큼 우리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합니다. 이 지난해 성장률은 물론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 총재는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0.4%가 아닌 0.2%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앞서 12월 중순 계엄 사태의 여파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0.5%에서 0.4%로 하향했는데 여기서 0.2%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네.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로 필요하다라면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추경 방식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이 자영업자,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환율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환율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오늘 금통위에서 그 힌트가 나왔는데 이번 동결 결정으로 다가오는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통방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변수는 미국입니다. 경제 성장 하방 위험이 커진 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하느니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환율이 치솟을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호성 기자였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가 국내 승용차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처음 내놓은 전기차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가 있는데 국산 경쟁 모델보다 1,000만 원 넘게 쌉니다. 말로만 듣던 달라진 중국차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중국 비아디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버스, 트럭 등 전기 상용차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자 이번엔 승용차 3종을 들고 나온 겁니다. 我们正式的
将比亚迪新能源乘用车带到韩国。我再一次代表比亚迪公司，在这里向韩国做出郑重承诺：比亚迪会将我们最好的技术、最好的产品、最好的新能源汽车陆续的带到韩国来。 비아디가 승부로 내걸은 것은 역시 가격 정책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판매 가격을 책정했는데 동급 국산차에 비해 1,0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BYD 전기차를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가격을 책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BYD가 한국에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 모델 아토3는 오늘 사전 예약에 돌입해 다음 달 중 본격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수혜 시 가격은 2천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중국산 자동차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애프터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비아디는 딜러 파트너사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의 전시장 15곳, 서비스 센터 11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격과 품질을 내세운 중국 전기차의 공습을 더 이상 얕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올 1년 동안에 특별한 품질 이슈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급격하게 판매가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로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을 피해 지커, 샤오미, 샤오펑 등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한국 진출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원한 상승세 보여줬죠. 가장 화두가 됐던 건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실적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TSMC.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약 128조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약 58조 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건 이미 예상되던 상황이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까지 발표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TSMC, 엔비디아와 삼각동맹을 이루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사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TSMC가 제시할 시장 전망과 투자 규모였죠. 실적 발표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을 통해 TSMC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250억에서 258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244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올해 투자에는 380억에서 420억을 지출할 전망입니다. 이 또한 추정치였던 352억 달러를 넘어선 수준으로 시장에선 올해 AI 산업이 성장 보폭을 넓힐 것이란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실적 우량주 미리 선점해 보겠습니다. 약 열흘 뒤 국내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이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을지, 그렇다면 올해 분위기 어떨지 어제 코스피에 이어 오늘 코스닥 상장사들 다뤄보겠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4분기 가장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어딜까요? 영업이익 기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목 탑5는 TNL, 이녹스 첨단 소재, 메디톡스, ISC, 유진테크가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중 TNL과 ISC, 유진테크는 전년과 비교해 매출도 5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2위는 파크시스템스, 2위는 유진테크, 3위는 넥슨게임즈, 4위와 5위는 각각 주성 엔지니어링과 컴투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실적이 급격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네오위즈와 웹젠, 카카오게임즈와 넥스텐,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6대 은행장을 소집합니다. 이 행사 이름이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입니다. 이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타이밍에 은행장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만남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일정만 봐도 2차 전지 산업 간담회, 무역협회 방문 등 활발하게 기업들을 만나며 야당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은행업은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위기론이 제시되는 산업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업 횡재세 도입을 외쳤던 것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은행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우니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은행이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늘려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우리가 비판해온 바로 관치금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런 관치금융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그 당론,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정책 기조로 채택한 법안들을 보면 네. 이런 우려가 현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5대 국민 민생 법안을 선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 중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을 때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과 자본비용 등 가산금리를 반영해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공개해서 차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새로운 법안을 내놨는데요. 금리 공개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지만 은행이 정책 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금을 차주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기업들이 반대했으니 한 단계 수위를 내렸고 따라서 이제는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야당 내부의 주장입니다. 네. 이 과거 간접적인 금리나 유도에서 이제 직접적인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한 발 더 나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거대 야당이니 사실 이제 법안 통과가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이 정부, 이 금융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른바 횡재세 관련 입법을 했을 때부터 금융위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이 민간 금융사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햇살론을 예시로 보듯이 차주가 지원받는 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부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행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들고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 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져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은행권이 2023년에 출연금으로 차주들로부터 3조 원 정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도 법안 내용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단순히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인데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다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의 핵심 법안을 거부하기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유상증자를 깐깐하게 따진 후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5,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온 이수페타시스. 금융감독원의 제동에 유상증자는 무기한 연기됐고 차후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유상증자의 제동을 건 곳은 지난해에만 14곳으로 2022년에 2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지속되는 정정 요구에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유상증자 심사가 깐깐해진 배경에는 소액주주 보호가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한 현대차증권은 개인주주 의견 청취 약 114회, 대면 미팅 8회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한 뒤에야 금감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로 주주와의 소통,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향후 증자 관련 심사 사례를 축적해 주관사나 업계에 공유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은 주식을 새로 발행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신주가 발행돼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회사들이 현금이 못 들어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만은 없어요. 자본 조달 자체를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맥락을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리 속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인 유상증자, 소액주주 보호도 좋지만 금융감독원의 깐깐한 제동이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이야기 우동집 시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최대 재개발 지역 중 하나인 한남 4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건설업계 양대 산맥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혈전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제 이틀 뒤면 이 승자가 결정되는데 아직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 제곱미터 부지를 최고 22층, 약 2,300가구 규모로 다시 이제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남 4구역은 이제 남산을 경관으로 두고 또 이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고분양가 입지로 꼽히는데요. 예상 공사비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면서 건설업계로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동시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보였던 7개사 중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만이 보증금을 무려 500억 원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이번 승부는 볼거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이 두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공 능력 평가 1위와 2위의 싸움, 그리고 이제 정금마을 재건축 수주전 이후 이제 18년 만에 거의 리턴 매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 CEO, 이런 CEO 맞대결, 그리고 11년째 이제 시평 1위와 그리고 6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왕, 이렇게 정말 양사에 붙는 수식어만 봐도 웬만한 타이틀 매치급이죠. 네. 여기에 한남을 붙였지만 또 이제 레미안 외기를 고수하는 이 삼성물산,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들고 나왔지만 이제 한남 대신 한강을 붙인 그런 현대건설의 단지명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양사가 좀 용산구청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마련한 홍보관도 이제 어떤 규모와 모객 측면에서 다른 정비사업장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옛 크라운 호텔 부지에 거의 예술 작품처럼 홍보관을 지었고요. 또 삼성물산은 근처 명보 빌딩에 이제 2개 층을 빌려서 16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제 홍보를 사용했습니다. 홍보관이 이제 문을 닫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이제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양사 관계자들이 정말 총동원해서 정말 막바지까지 그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 홍보관 최대 수용 인원의 40%만 방문해도 굉장히 흥행한 현장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두 곳 모두 홍보관 문을 연 날부터 폐관일까지 정말 매일같이 설명을 들으러 온 조합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짓느냐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디서 승부가 나겠습니까? 관건은 이제 설계와 돈입니다. 설계의 경우 다른 단지와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는지, 또 한강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또 이제 그렇게 차별화시킨 단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지, 반대로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돈을 얼마나 덜 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두 회사 모두 지금 한남 4구역을 한강변 일대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역대급 사업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굉장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잠깐 봤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 회사가 내놓은 이 설계안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물산부터 좀 보죠.
네, 일단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성물산이 이제 정비사업 최초로 도입한 이 원형 주동 5타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층별로 이제 회전하는 듯한 그런 나선형 구조인데요. 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특허 출원한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X자형 단지 그리고 L자형 단지 등 이런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해서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단지를 설계했을 때 조합원 100%, 전체 세대수의 70%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파격적인 금융 혜택도 제시했는데요. 조합원 분양 계약을 마치고 한 달 안에 환급금 100%를 지급해주는 대신 추가 분담금은 입주 후 4년까지 유예해주고 또 반대로 이주비도 12억 원이나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받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도 한번 보죠. 네, 삼성물산이 아까 이제 단지를 원형으로 설계했다면은 현대건설은 지금 보시면 이제 한강의 물결을 지금 따왔습니다. 이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리츠커 수상자 자하 하디드의 철학이 담긴 그 더블 스카이 브릿지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최대 길이인 300m의 스카이 브릿지에 지금 인피니티 풀 같은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조망권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은 좀 설계에 힘을 주면서도 이제 공사비는 또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이제 868억 원 낮은 평당 881억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요. 공사 기간도 49개월로 지금 삼성물산보다 8개월 단축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한강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곡선형의 외관을 저희가 적용했고 경쟁사 대비해서 1.9억 원의 분담금을 절감하는 조건들이 조합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보고 돌아온 이 방서우 기자 생각에는 어디가 더 유리해 보입니까? 일단 한강 조망의 경우는 이제 조망 가능 세대수는 삼성물산이 많고 또 현대건설은 어떤 세대수 직접적인 세대수는 적지만 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단연 현대건설이 우위입니다. 지금 조합 제한은 물론 삼성물산보다도 840억 원 저렴하고 또 공기도 짧습니다. 반면 금융 조건은 삼성물산이 앞섭니다. 별도의 이주비 제한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과 달리 이주비 보장액을 12억 원이라고 명시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건설은 공기를 준수한다는 책임 준공 확약서를 썼습니다. 네. 이제 삼성물산은 또 별도의 확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공사 중단 역사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둘 다 굉장히 내세우는 바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합원들에 따라서 좀 결정이 다를 텐데 실제로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 중에서 한남뉴타운에 유일하게 지금 사업장이 없었던 삼성물산이 거의 한 지금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털을 닦아놓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삼성의 압도적인 초반 우위가 예상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이제 보통 한 차례 정도만 하는 합동 설명회를 거의 뭐 3차례나 열었고요. 또 현대건설 대표까지 이제 신임 대표까지 등판해서 막판 공세를 가하자 지금 초반 기울었던 분위기가 점차 수평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박빙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판세가 박빙이다 보니까 두 회사가 뭐 신경전,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직접 다녀온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거의 뭐 정치권 선거운동을 연상케 할 만큼 정말 이제 조합원에겐 무릎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에겐 험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큰절은 거의 뭐 기본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경영진이라고 해서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현대건설 이한우 신임 대표도 와서 직접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자사의 어떤 제안을 홍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쟁사가 제안한 이 스카이 브릿지, 물론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과도하고 무리해 보이는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저 원형 아파트, 그럼 해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측향이거나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이 벼랑 끝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양사 모두 지금 한강변에 각각 뭐 DH타운 그리고 이제 레미안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짓고 더 많이 내어줘서라도 한남 4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 성수 같은 앞으로 좀 이렇게 주요 입지의 시공권을 따내야 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한남 4구역에서 진다면 앞으로 좀 수주 활동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이긴다고 해서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착공을 해야지 매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또 이주와 철거까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면은 빨라도 한 5년 뒤에나 지금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거든요. 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지금 실적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모두 지금 올해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국 올해 실적도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겠죠. 결국 지면 치명타를 입고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